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000C의 사례라고만 해두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 그중에서도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파산관제인 보고서라는 게 법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정리한 문서거든요. 일종의 사실조사 보고서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만을 가지고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사건 정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60대 남성분이시고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로 월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시고 월 90만 원 수입. 파산 선고 예정일이나 이런 일정도 나와 있나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파산 선고 예정일이 2025년 1월, 그리고 첫 번째 채권자 집회 예정일이 같은 해 4월로 잡혀 있네요. 그렇군요.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총 채무액이 약 1억 2,085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1억 원이 넘는군요. 채권자는 여러 곳인가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고서에는 채권자가 주 우리은행 외 12곳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채권자 수는 딱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13곳인데 왜 한 명이죠? 네, 이게 단순 기재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채권이 여러 번 매각되거나 양도되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채권자, 예를 들면 자산관리회사 같은 곳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보고서만으로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이 채무 대부분은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빚이라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건지 그 경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파산 경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탄 시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점을 대략 2021년 6월경으로 보고 있더군요. 2021년 6월, 원인이 복합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과거에 자영업을 운영하셨는데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요? 네, 이른바 차량 브로커 사기에 연루되신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돼서 차량이 등록된 거죠? 명의도용 사기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본인 명의로 재산, 차량이 잡히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나오던 수급비 지원이 딱 중단돼 버린 거죠. 진짜 안타깝네요. 사기 피해 때문에 생계 지원까지 끊기다니. 그렇죠. 이게 정말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 실패로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로 수입원마저 사라지니까 생활비 부담이랑 기존 대출이자 같은 금융비용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정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경우네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이 재정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죠. 그럼 현재 이분께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딱 하나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인데요. 330만 원. 330만 원이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데 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그 금액이면 사실상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330만 원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파산 절차에서도 그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환가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은 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환가 포기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압류 금지 재산이니까요.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나 다른 가족들 명의 재산 같은 건 없었나요? 파산관제인이 그 부분도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을 처분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이혼하신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성인 자녀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2011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고요. 자녀분들은요? 성인 자녀가 2분 계시긴 한데 현재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시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거나 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님은요? 혹시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는지? 부모님은 2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댈 곳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채무자 본인의 현재 상황 외에는 도움을 받거나 추가적인 재산을 확보할 만한 다른 경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관제에는 어떤 최종 의견을 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이제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관제인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인가요? 우선 채무자가 월 소득 90만 원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당연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 33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금지 재산이고요. 네. 심지어 이 330만 원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성단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아, 절차 진행 비용도 안 나올 정도다.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종결하자, 이걸 법률 용어로는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 이 파산 폐지 의견을 낸 겁니다. 아, 재산이 없어서 절차를 그냥 끝내자는 거군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다음 의견이 중요합니다. 파산 폐지와 동시에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면책이라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낭비가 심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즉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채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나요?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절차는 실익이 없으니 종료하고 빚은 면책을 통해 탕감해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파산관자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도 이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익명의 파산 사건 보고서, 한 개인의 정말 힘겨운 사연이 담겨 있었네요. 자영업 실패에 예기치 못한 사기 피해까지 겹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네, 보고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참 냉정하죠.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청산할 만한 재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제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파산 폐지와 면책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인 절차의 기록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이 겪었을 엄청난 고통과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특히 사기 피해 같은 외부 요인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재정적 실패를 겪은 개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사례처럼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 특히 사기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느 선까지 개인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